이미 중국이 우리 앞에 있고 중국을 추격하는 시대로 이미 바뀌었다는 생각. 유일하게 딱 하나 남아있는 게 지금 반도체. 업계가 이번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채권 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 철강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제조업에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기형적인 수출 구조 등으로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시점인데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제조업, 어떻게 구조조정해야 할지, 우리 경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 하준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이나영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요구한 석유화학 구조조정 계획안 제출 시한 이미 지났는데 주요 기업들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12월 19일 날이 이제 마지막 데드라인이었는데 대산단지는 이미 롯데케미칼하고 SK현대케미칼하고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마집됐고 지금 가장 큰 관건이 가장 규모가 큰 여수산단이 문제였거든요. 여기가 아마 19일 날 전에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울산산단, SK하고 몇 건 남아있는데 여기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협상 중이라서 그래도 조만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 석유화학 산업이 장기 침체에 빠진 주된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과잉 설비가 원인이긴 한데 네. 사실은 우리에게도 과연 문제가 없었냐라고 짚어보면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사업이 잘 될 때 원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뭔가 기술력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2010년대 이후에 이 NCC 공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COTC라든지 ECC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석유를 사와서 남아있는 걸 정제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NCC를 만드는, 나프타를 만드는 맨날 공정을 그대로 가져갔는데 요 사이에 다른 국가들은 이 정제 기술 자체를 굉장히 혁신을 시켰어요. 그렇지 않아도 원가 경쟁력이 부족한 판에 중국이 과잉 설비가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 사실 된 게 저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 큰 이유라고 보입니다. 지금 제조업을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추격한다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미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중국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중국을 추격하는 시대로 이미 바뀌었다는 생각. 특히 이제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지금 그런 격차가 있었던 분야도 줄어들고 있고 유일하게 딱 하나 남아있는 게 지금 반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력 기업들이 고도화를 해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무역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중국의 무역 구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우리나라 중간재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수출이 늘어나는 구조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중국이 이미 완제품과 중간재를 모두 다 자기 내재화시켜 있는 나라고 오히려 이제 중국에 있는 완제품과 중간재가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로 돼 있어서 우리가 무역 구조를 우리의 주력 기업들이 더 고도화 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국내 석유화학단지 연간 생산 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주로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를 분해 시설에 투입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국내 NCC 설비는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로 불리는 여수, 대산, 울산에 있습니다. 국내 에틸렌 생산 능력은 연간 약 1,300만 톤으로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4위 수준인데요. 에틸렌 생산 능력은 여수 산단이 약 649만 톤으로 가장 크고 대산 산단은 약 478만 톤으로 뒤를 잇고 있고요. 울산 산단은 약
174만 톤을 생산하고 있지만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생산 능력이 354만 톤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인 거죠. 뭐 국내에서는 그렇지만 또 세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생산하고 있는가가 또 문제가 될 건데요. 그 세계에서는 지금 한 2억 4천만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뭐 1,300만 톤 정도니까 한 7, 8%, 10%가 못 되는 수준이죠. 한 10년 전 정도에는 중국이 이제 2천만 톤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재작년에 23년에 얼마까지 늘었는가 하면 이제 5,200만 톤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이제 우리나라보다 3배, 4배 규모가 되니까 도저히 이제 극복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박 대표님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우리 내부의 문제 물론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지난달 업계에서 처음으로 롯데케미칼과 HD 현대케미칼의 구조 개편안이 나왔는데 이 핵심 내용이 뭡니까? 현재도 사실은 HD 현대케미칼이 HD 현대오일뱅크가 60% 지분을 가지고 있고 롯데케미칼이 한 4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6대 4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합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병하는데 5대 5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합병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국제적으로 나프타였던 캐파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의 원인이긴 한데 내부적으로 코스트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노후 설비를 해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체 비용이 들잖아요. 이 딜레마를 이렇게 합병을 할 테니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게 사실 숨어 있다 봐야 되는 거죠. 아주 안 좋은 경우는 이제 도산을 해서 이제 그 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법원으로 가기 전에 이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방법이 뭐 기초법에 의한 구조조정과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하고 있는 귀활법에 의한 사업재 편의라는 방식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우리가 조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더 나빠지기 전에 이제 먼저 자발적으로 줄일 테니까 뭐 조금 더 그 절차를 원활하고 쉽게 해달라 이런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제도이고 괜찮으면 그걸 그 승인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조 개편안을 낸 기업들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구조조정의 핵심 기분 2개인데 여천 NCC하고 롯데케미칼입니다. 왜냐하면 여천 NCC가 캐파가 제일 커요. 근데 노후됐어요. 근데 여천 NCC는 대림그룹하고 그러니까 DL그룹이죠. DL하고 하나하고 합작법이 되거든요. LG화학은 오히려 여유가 있어요. LG화학은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나프타에 몰입되지 않거든요. 2차 전지도 있고 첨단 화학 제품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울산 산다는 별 신경 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S-오일은 아직 준공도 안 됐고요. SK 지오니스 같은 경우는 캐파가 66만 톤밖에 안 됩니다. 그쪽은 사실은 논에서 좀 벗어나 있고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은 여천 NCC와 롯데케미칼이다. 얼마 전에 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사업 재편의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석유화학 산업이 지금 뭐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걸 이제 지원을 주자고 해서 만드는 게 이제 이번에 석유화학 특별법이고 그게 이제 그 이번 달 초에 이제 12월 2일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죠. 기업들끼리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이제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그 소비자를 불리하게 하는 경우는 이제 공정위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합쳐서 규모가 커지더라도 그런 것들은 이번 경우에는 좀 허용을 해주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예외들을 그 사업 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행위나 아니면 이제 그 기업 결합 심사 기간을 조금 단축해 주자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금 부담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수나 이런 데 산단을 가보시면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이거 자산을 매각해야 되거든요. 그럼 자산 매각하면 뭐가 발생하느냐?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도 발생하겠죠. 다른 기업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감면시켜주겠다는. 그러니까 파는 기업 쪽에서는 양도세를 우리가 줄여주고 이걸 사들이는 기업 쪽에는 취득세도 감면시켜주겠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석유화학이 문제의 근원이 공급 과잉도 문제가 되지만 만드는 코스트에 대한 비용이 우리나라 굉장히 높은 것도 문제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스트 공법을 첨단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사업 구조조정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저금리로 정책 자금을 대주겠다. 이것도 한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가 이 고용 문제입니다. 이 합병하고 줄이면 결국에는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으로 고용 지원을 해줄 것도 아마 포함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기요금 감면이 빠졌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아쉽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장치 산업이고 굉장히 대규모이기 때문에 네. 전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 단위로 비용이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에너지 전환 관련해 가지고 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기존 에너지를 이제 신재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전기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 한 4년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전기요금으로 세계 산단에서 내는 요금이 한 5조 가까이 되는데 그게 한 10% 정도가 더 추가가 돼서 한 5천억 정도가 더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 전기요금을 담당하는 기관이 한국전력이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큰 적자에 있는 것이죠. 200조가 넘는 적자에 있어서 하루에 뭐 수십억, 수백억씩 지금 이자가 나가는 형편인데 특정 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과연 공평하냐 하는 또 그런 문제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석유화학 업계는 뭐 총 270만에서 370만 톤 감축, 뭐 NCC 감축인데 이 부분 지켜질 수 있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온 안을 보면 합작법인을 만약에 폐쇄할 경우에 여천 NCC 상공장하고 NCC 1공장, 2공장이 다 줄이면 요게 합쳐서 47만 톤에 90만 톤, 91만 톤까지 합치면 한 200만 톤까지 되거든요. 170만 톤에. 이렇게 합치고 대산공단 거 2개 합친 걸 좀 줄이면 전국 목표량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업계의 수익성 차원에서 보면은 뭐 미국 그 관세 정책 판결이라든지 예. 중국의 설비 폐쇄 발표 뭐 여기에 달려 있다 이러는데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이 사실은 조금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최종 관세 그 깎아주는 관세를 부과하고 뭐 면제하고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인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대법원까지 지금 판결이 그 재판에 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관세 정책이 만약에 뭐 대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나면 또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도 이제 너무 그 자체 설비가 과잉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허가 설비를 폐쇄를 하겠다고 지금 내부 방침은 정해져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굉장히 크게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요인이 되겠죠. 사실 이 두 가지는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은 이 석유화학의 매출과 직격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이런 거죠. 이 간접 수출에 타격을 받거든요. 여기 나프타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주로 베트남, 멕시코, 자동차, 의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때문에 전 세계의 요 제품들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화학 나프타의 수요가 줄어든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관세가 만약에 완화되거나 철폐되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현재 캐파가 충분히 이제 생산을 가능하게 되는 구조고 그래서 이거는 매출에 들어가는 문제고 중국의 문제는 뭐냐면 수익성의 문제입니다. 수익성.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2020년 1월 2월 달에 아마 그 대규모 설비 폐쇄 30만 톤 미만은 아마 통폐합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중국 설비를 줄어들면 아마 영업이익이 좀 좋아지는 그러니까 수익성의 문제. 그러니까 매출과 수익성이 동시에 같이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내년에 걸려 있는 거죠. 그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조정 그리고 산업 재편의 어려움은 어떤 데에 있습니까? 가장 큰 게 어떤 겁니까? 객관적으로는 이제 공급 과잉과 이제 개별적인 그 노후 설비 그 제때 이제 업데이트 그 장비를 업데이트 못한 데 있지만은 또 이게 한편으로는 또 이제 지배 구조의 문제가 되겠죠.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이제 노후된 시설을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큰 걸림돌이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안 좋았다가 구조조정하고 나서 좋아지면 한 개의 독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싸움이 굉장히 심한 게 첫 번째 이제 걸림돌이고 두 번째는 이게 저는 더 큰 걸림돌을 보는데 석유화학 단지 이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연봉 1억 이상 되는 기업이 몇 곳이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갈 때는 지역 경제가 여기 먹고 살았어요.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고용이 굉장히 안정된 기업입니다. 그 말은 고용 경직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구조조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이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경제, 지역 정치인하고 이게 이끌이 맞물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문제 될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당시 산업 특유의 걸림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매몰 비용입니다. 매몰 비용. 이게 선크 코스트라 그러는데 철거 비용 부담을 아마 누가 부담할 것이가 굉장히 아마 수싸움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석유화학 업계가 부진을 회복하려면 그럼 산업 재편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우선 지금 하고 있는 일단 대형화 통합이 전 첫 번째라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에셋 라이트라 그러는데 스페셜티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제 고부가 가치로 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는 생산 방식이 지금 대부분의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정유하고 화학을 분리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보시면 대부분 정유사들이 이 사업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코스트가 적게 들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화학업체로 분리하고 나면 예를 들어 COTC 같은 거, 그러니까 원유를 정제 과정 없이 바로 화학 제품 만드는 이런 과정, 첨단 과정으로 해서 코스트를 낮추는 게 그다음 문제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중국과 좀 차별을 줄 수 있는 거는 친환경, 순환 경제로 이동입니다. 이게 이 사업이 굉장히 친환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조금 비교상되려면 그런 부분에서 좀 차별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외부에서 이제 결국은 공급 과잉 때문에 충격이 왔고,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건 뭐 자체적으로 이제 너무 초과 공급이 이제 줄어드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 내부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비용 절감이라든가 설비의 현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적시에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빨리 그걸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철강업계도 석유화학업계 못지않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뭐 5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러던데 어떻습니까? 네, 글로벌 건설 경기 침체에 보호무역 강화가 겹쳤기 때문인데요. 한경 에이셀에 따르면 철강 수출 금액은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246억 4,200만 달러를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7.4% 줄었습니다. 팬데믹 수요 절벽이 발생한 2020년 후 가장 작은 규모인데요. 수출 규모가 가장 큰 판재료 수출도 같은 기간 32억 3,500만 달러로 13.2% 감소했고요. 철근과 H빔 등 공연강류 수출은 12월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4분기 누적 기준으로 6.1% 줄어들며 전분기보다 감소폭이 3배로 커졌습니다. 일단 중국이 너무 쌉니다. 네, 저가 공세가 심하고, 우리 생각해보면 철강 산업은 어느 산업과 연관성이 있냐면 다 자동차 산업, 판재죠. 그리고 후파는 주로 조선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강하고 봉영은 건축업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그나마 판재에서는 자동차 산업 우리나라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 곳이 있죠. 그리고 후판 같은 경우도 조선 산업이 우리나라가 워낙 크니까 이제 소화할 수 있는데, 중국의 저가 공세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은 바로 현강과 봉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건설업계가 좋지 않은데 좀 더 싼 재료로 건설 코스트를 줄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업황에 건설업까지 맞물리면서 철강업계가 굉장히 어렵죠. 중국발 리스크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 철강업체의 수출 부진 이유가 중국발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제조업 전반적인 경우인데다가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는 특성상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첨단 제품, 혁신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역시 이제 적정한 수준의 범용제고, 아직까지는 저탄소가 아닌 부분들, 오염을 많이 유발하면서 이제 적정한 수준의 제품들을 내고 있는데, 그 수준으로는 이제 경쟁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친환경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이제 힘들어지겠습니다. 고급 철강이 관건이다 이건가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갈 건데, 그나마 철강업계는 아직까지 기회가 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이 무슨 제도를 하나 막 도입했냐면, 중국도 지금 과잉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구조조정 중인데, 돈 안 되는 저가 제품 수출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억제하겠다고 중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지금 구조조정 친환경 고품질로 중국이 가겠다는 건데, 여기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있는 거예요. 요 동안에 우리가 그나마 중국과 비교될 수 있는 기술이 수소 환원 제출 같은 거, 저탄소 강판 생산 체제로 빨리 그나마 좀 전환을 시키면 아직까지 조금 고부가치 산업은 아직 기회는 조금 남아있다. 좀 이렇게 산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 멕시코가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FTA 미체결국을 상대로 해서 내년부터 관세를 올릴 전망이다 이러는데, 우리나라 철강업체는 이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멕시코를 대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둔 우리나라는 멕시코의 이번 조치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 대멕시코 수출 1, 2위 품목인 자동차 부품과 철강판이 큰 위협에 놓이게 됐는데요. 지난해 자동차 부품과 철강판 수출액은 각각 21억 5천만 달러, 20억 4천만 달러로 작년 전체 대멕시코 수출액의 30%에 달합니다. 미국 수출 물량을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해온 한국 기업들은 추가 비용 부담을 안게 되고, 멕시코는 지난해 한국이 4번째로 많은 철강을 수출한 국가여서 한국 철강 업계에도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관세가 저 중국에 또 이렇게 직격탄이니까 중국 거 많이 수입하면 우리 거 갖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중국 거 못 쓰면 우리한테도 왜 이러는 거예요?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 이제 나프타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의 북미 자유무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멕시코, 캐나다, 미국 이렇게 세 나라에서 이제 관세를 줄이고 관세를 없이 이렇게 해주자는 건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0년부터는 이제 USMCA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협정이 맺어져 가지고 되고 있는데 멕시코를 통하거나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거는 관세가 없거나 굉장히 적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멕시코나 이제 캐나다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만든 것들을 미국으로 넘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할 때 이제 관세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이제 굉장히 그 우리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우리 부품 공장들이 굉장히 멕시코에 많이 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중국이 미국하고 관세 전쟁이 되니까 진짜 멕시코에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깐깐하게 따지겠다는 것인데 이게 내년에 이제 이게 무역 협상을 새로 개정할 시기가 되었거든요. 2000년에 시작해서 이제 6년 만에 이제 한번 점검을 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개정을 앞두고 아마 멕시코에서 미국 눈치를 보는다고 이제 조금 관세를 강화하는 그런 영향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 것까지 이렇게 됐군요. 예, 우리가 유탄을 맞은 격이죠. 아, 철강 업계의 구조조정 그리고 산업 재편 이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갈수록 그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탄소 배출에 대해서도 이제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이제 저탄소 전환을 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이고 철강은 이제 고로와 전기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쪽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이 이제 고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로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탄소 배출이 훨씬 줄어들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지금 저탄소 고품질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고로 비율이 한 72, 3% 될 거예요. 전기료가 한 20몇 후반대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 멀티플 전략을 가는 거죠.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이 고로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고로 하는 것도 수소 환원 제철 통해서 탄소를 줄일 쪽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전기로는 이제 전기세가 올라가니까 반대로 이 다른 전기를 끌어서 쓰는 쪽으로 아마 지금 가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아마 이 고로 쪽을 혁신하는 게 더 빠른 쪽으로 지금 아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스틸법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국회를 통과했던데 네. 이거는 어떤 겁니까?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석유화학도 이야기했지만 네. 우리나라의 이제 중후장대 산업들이 대부분 굉장히 올드화되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구조조정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우선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기술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아예 국무총리 산하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투자 돈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벌 것이며 그다음에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법을 만든 게 K-스틸법이죠.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이제 특별법을 만드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요. 추가된 것이 이제 총리 산하 이제 특별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든다 하는 점들이 있는데 그건 뭐 아무래도 이제 산업의 특성이나 아니면 이제 그 업체들의 대응력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데 결국은 이런 식의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경영력이 떨어지거나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업종들은 다 특별법을 만들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하기 전에 이제 해결을 해야지 항상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서 그 후에 사후적으로 이제 조치를 취하고 특별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예방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K-스틸법이 우리 철강 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한 4가지 정도 달라질 것 같은데 탄소 감축을 지금까지는 기업한테 일임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기업이 가져가려면 수십조 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요거를 정부 보조금하고 금융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 달라진 것 같고 고철 부분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아까 이제 우리나라가 고로는 사실은 고철을 필요 없어요. 전기로들은 다 고철을 사다가 전기로 녹여서 다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철 분야가 우리나라 이중고를 시달린 게 뭐냐면 중국이 공급 가행을 하면서 원래 중국에서 싼 고철을 가져와서 전기로를 만드는 구조를 했는데 중국의 고철값이 다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도 없는 데다가 원가도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철 전기로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고철이 없느냐? 있는데 우리나라 고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규제가. 낯설게 취급하고 못 쓰게 만들었는데 이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수급 쪽인데 정부가 에너지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좀 인프라를 하는 것도 조금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입 방어인데 지금은 사실은 정부에서 굉장히 수입 방어를 하긴 했는데 이게 사후 약방문이었어요. 들어오고 나서 덤핑을 때린다든지 별 의미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다 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추적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좀 이 법이 시행되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철강업계 얘기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이제 석유화학업계 얘기하고 있는데 요 두 업계 말고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하는 업계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석유화학, 철강 이야기했잖아요.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후장대하고 아주 오래된 산업입니다. 이런 산업들이 몇 개 더 있죠, 국내에. 기계 산업.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디스플레이도 좀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가 업종이 워낙 커가지고 사실은 착시 효과가 좀 있거든요. 수출이 잘 되고 하니까. 근데 사실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중후장대하고 굉장히 오래된 전통 있는 산업들은 대부분 분야가 구조조정이 지금 아마 하나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초로 올해 이제 7천억 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이러는데 산업 전반이 부진한데 이렇게 수출은 7천억 달러를 넘는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1월에서 11월 누적 수출액은 4,87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감소했습니다. 주요 15개 수출 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바이오 헬스,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품목 수출은 줄었고요. 일반 기계, 철강, 석유화학, 2차 전지 등 핵심 산업 대부분이 중국의 산업 불기와 저가 공세로 경쟁력이 약화하며 부진했는데요. 그만큼 반도체 착시 효과가 크고 산업 구조와 마찬가지로 수출 구조도 기형적인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 외에 수출이 역성장한 부분이고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지 한번 짚어볼까요? 중국 동남아가 이제 우리 제일 큰 수출 시장이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출해서 흑자를 보고 뭐 일본에서 적자를 보고 보통 그런 구조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92년도에 이제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에 30년이 되도록 계속 흑자를 봤었는데 문제는 뭐 최근에 그 미국하고 중국 간의 그 무역 마찰이 심해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수출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중국이 제조업 부분에서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과잉 의존 이 부분을 빨리 이제 우리가 탈피를 해야 돼서 우리도 빨리 시장을 다변화하고 혁신적인 제품으로 이제 선보할 수 있도록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을 빨리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외의 역성장이 지속이 되면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아주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석유화학, 철강, 기타 뭐 이런 전통 산업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일자리가 아주 양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치 산업들은 대부분이 아마 노동 집약적 산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질 일자리가 소멸되니까 낙수 효과가 실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지방 소멸가 아주 직격탄을 먹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대 말씀드렸지만 석유화학 이런 것 때문에 여수 산단이라든지 부산 산단 지역 상업이 거의 지금 망하고 있거든요. 지역 경제 공동화가 이제 잇따라 타오르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반도체 의존증이 좀 심화되면 재정 불안정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 세수의 대부분이 여기에 의존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을 타버리면 국가의 재정 변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복지 비용이 증가하겠죠. 이 고실업자들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의 문제도 같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고 특정 품목이 되면 공급망 다변화를 실패합니다.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국가가 일정하겠죠. 특히 전 세계에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 생기느냐. 협상력이 약화됩니다. 외교적으로. 저는 가장 최근에 이런 예를 들고 싶어요.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아시죠? 석유화학이나 철강보다 더 올드한 산업입니다. 이 산업이 어떻게 됐냐면은 원천 기술 원래 미국이 갖고 있었어요. 이게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일본으로 7, 80대 갔다가 80대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이 산업을 굉장히 고부가치 산업으로 바꾸고 첨단 공법으로 환경적으로 좀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지난달에 미국이 오히려 이거를 자기 나라로 유치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아주 올드한 산업을 첨단으로 바꾸면서 거꾸로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 산업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대한상공회의소의 2026년 산업기상도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맑음, 배터리, 바이오, 자동차, 조선, 섬유 패션 산업은 대체로 맑음, 기계, 석유화학, 철강, 건설은 흐림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빅테크의 AI 인프라 구축 경쟁으로 고부가 디램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AI발 전자기기 사양 상향 평준화와 함께 전력 효율이 높은 OLED 패널 수요가 증가하면서 내년 수출 호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흐림으로 전망된 기계산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 증대로 내년도 수출은 올해 대비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석유화학 업종은 중국발 공급 과잉과 석유화학 원재료 가격 하락, 철강 산업 역시 중국발 공급 과잉에 더해 미국, EU발 수입 규제 강화로 흐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건설 산업은 고금리 지속으로 사업성 악화, PF 대출 심사 강화, 안전 및 노동 규제 강화에 따른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이 민간 수주 상승폭을 제한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석유화학, 철강 업계 중점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제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구나 이런 거였는데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일본 경제 구조를 설명할 때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거든요. 일본 경제는 건물주인데 연봉도 높아요. 자산도 많고 수출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건물은 없는데 연봉은 높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구조인데 최근의 문제가 뭐냐면 연봉이 높다는 건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외화를 많이 가져온다는 거죠. 이 구조가 특정 산업에 몰려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수출 굉장히 잘 되는데 환율 높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반도체 수출, 조선 수출을 하는데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돼요. 기업들이 돈을 못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냥 달러를 거기 따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환율이 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하고 전혀 다른 산업 구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2의 반도체 섹터를 만들어내야 된다. 예. 이게 뭐 바이오가 됐건 방산이 됐건 원전이 됐건 그래서 반도체급 수출 효자를 한두 개는 더 가지고 있어야 조금 안정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이제 그 석유화학 업계가 왜 코스트가 올라갔느냐. 정유화 화학과 에너지가 이 세 개를 합쳐야 석유화학인데 이게 통합이 안 돼 있었어요. 정유 따로, 화학 따로, 에너지 따로였어요. 지금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을 보면 이 세 가지를 통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산업 간의 경계를 허물어주면서 혁신을 만들어내요. 이런 조금 지혜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이제 대기업들 장치나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는데 고용이라는 것들이 이제 갈수록 심각해지고 지역 산업이 지역의 문제라는 것도 심각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충분히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60년대, 70년대에 지어졌던 산업 구조를 이제는 조금씩 이제 전 지역으로 분산을 하고 가급적이면 충격에 대해서 이제 더 견디기 쉽고 기업이 힘들어졌을 때 그 고용이 가급적이면 이제 안전하게 보장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기술로 빨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제조업, 그 근간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한 구조 조정과 사업 재편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다 같이 지켜봐야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